오후 3시 해남 전통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떡볶이 익는 냄새, 생선 굽는 연기,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흐르죠. 그 한가운데 지우가 운영하는 작은 핫도그 가게가 있어요. 파란색 천막 아래 놓인 낡은 철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핫도그들이 고소한 향을 퍼뜨립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치즈 듬뿍이요. 지우의 목소리는 시장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면서도 정성스럽습니다. 반죽을 소시지에 골고루 입히고 기름에 지글지글 튀겨내는 모든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럽죠. 단골 할머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지우 덕분에 손주들이 엄마보다 할미를 더 좋아한다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회색 점퍼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70대 남성이었죠. 언뜻 보면 그저 산책 나온 평범한 어르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의, 오랜 세월 무언가를 그리워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이었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세안그룹의 창립자이자 30년을 기업과 함께 살아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명함도 비서도 없었어요. 그저 구겨진 메모지 한 장과 희미해진 기억만을 붙들고 이 시장을 찾아왔죠. 저기, 핫도그 하나 주시겠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지우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치즈 핫도그가 제일 인기 많은데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의 시선이 지우의 목에 고정됐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에 걸린 작은 금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목걸이 끝에 매달린 작은 반지. 너무나 익숙한, 아니 잊을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쥐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저건 내가 서연이에게.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3살배기 손녀에게 직접 목에 걸어주었던 목걸이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탈리아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그 목걸이를 잊을 리 없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지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괜찮네. 그냥 핫도그 하나만 주게. 그의 눈은 여전히 목걸이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핫도그를 만드는 동안 박 회장은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어요. 어떻게 저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을까? 20년 전 그날 빗속의 교통사고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진 며느리, 사라진 손녀, 그리고 그 이후 끝없이 이어진 수색과 절망의 나날들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지우가 건넨 핫도그를 받아든 회장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돈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 목걸이 참 예쁘네. 어디서 구했나? 지우는 무심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이거요? 할머니가 제가 아기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제 엄마 유품이라고 하시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회장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핫도그를 받아들고는 비틀거리며 뒤돌아섰죠. 몇 걸음 걷다가 골목 모퉁이에 기대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성민 씨, 나야. 지금 당장 해남 전통시장으로 오게. 찾았어. 서연이를. 내 손녀를 찾은 것 같아. 전화를 끊은 박 회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기적이 이 낡은 시장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철수 회장의 일상은 누가 봐도 평범했습니다.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전통시장을 찾았죠. 비서도 없이, 운전기사도 없이 그저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시장 상인들은 그를 박 노인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떡 한 봉지, 생선 두어 마리 사들고 가는 검소한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왜 이 시장들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는지를요. 회장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에는 전국 200여 개 전통시장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그 시장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혹시 모를 단서를,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흔적을 찾아서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박 회장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우의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그 환한 미소, 손님들을 대하는 다정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목에 걸린 그 목걸이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23살.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지우가 단골 아주머니와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죠. 아가씨 올해 23이지? 우리 큰손주랑 동갑이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서연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3살이었으니 지금쯤이면 정확히 23살이 되었을 거예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 안쪽 비닐칸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0년 전 서연이의 3번째 생일 사진이었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기가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목에는 바로 그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하느님, 박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의 눈매와 지우의 눈매가 겹쳐 보였죠. 둥글고 선한 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이마의 작은 점까지 닮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까지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닮았습니다. 회장의 기억은 2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갔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던 5월의 어느 밤이었죠. 며느리 수진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빗길에서 트럭과 충돌했고 며느리는 현장에서 숨졌어요. 하지만 뒷좌석에 있었을 서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카시트는 텅 비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이의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어요. 차에서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곡으로 떨어졌거나 죄송하지만 생존 가능성은. 하지만 박 회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서연이는 어딘가 살아있다고 믿었죠. 그 믿음 하나로 20년을 버텨왔어요. 아들 준호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마저 사라진 슬픔에 정신이 무너져 내렸죠. 처음에는 미친 듯이 산과 들을 헤매며 서연이를 찾아다녔어요. 서연아, 아빠 여기 있어. 나와. 목이 쉬도록 외쳐댔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요양원에 입원했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말. 박 회장은 지우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그저 할머니가 아기 때부터 키웠다고만 했어요. 23년 전부터요.
사고가 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장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시장 쪽을 바라봤어요. 파란 천막 아래서 지우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핫도그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손녀란 말인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가 바로 저기 저렇게 밝게 웃으며 살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서연이를 데려갔을까?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일까? 20년 동안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아이를 키웠을까요? 박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립탐정 이성민이었죠. 회장님, 지금 출발했습니다. 4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두르게. 그리고 오면서 20년 전 사고 기록 다시 한번 검토해주게. 특히 목격자 진술 부분을. 전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에게 다가가 당장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박서연이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섣부른 확신은 금물이었죠. 20년 동안 수없이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했던 기억들이 그를 신중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든 뭐든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했죠. 회장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지우의 가게 위치와 특징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썼어요. 금목걸이 확인 완료. 나이 일치. 외모 닮음. 할머니와 단둘 의심스러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5월의 따스한 바람이 회장의 백발을 흩날렸죠.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흘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이성민 탐정이 보내온 자료들을 밤새 들여다봤죠. 커피잔은 어느새 7개째 쌓여 있었고 회장의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성민이 들어왔어요. 40살의 탐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지우의 기본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죠. 이름 이지우. 생년월일 추정 2002년 5월. 주소 해남시 중앙동. 보호자 김영희. 그 아래에는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김영희라는 사람. 성민이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당시 경찰 조서에 목격자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 성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빛바랜 경찰 조서 사본이었죠. 20년 전 5월 15일 사고 당일 오후 9시경 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목격자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주소는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해남으로 이사한 거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진술했나?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민은 조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빗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었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나가 봤더니 아래쪽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았다. 불안해서 그냥 집에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다야?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지 않나? 사고를 목격했으면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민이 다음 서류를 넘겼죠. 그래서 당시 구조대원들 진술도 다시 확인했어요.
그중 한 명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현장 정리하는데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 어두워서 확실하진 않지만 여자 같았다고요.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자를 만나야겠네. 회장님, 잠깐만요. 성민이 회장을 말렸어요.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증거가 아직 불충분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할머니가 서연 양을 데려갔다면 20년 동안 숨겨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망칠 수도 있어요. 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성은 성민의 말이 옳다고 했지만 감정은 당장 달려가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민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가 먼저 김영애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조사원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반응을 살펴보고 틈을 찾아야 해요. 이틀 뒤였습니다. 성민은 해남시 중앙동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마당 한쪽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죠. 그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시장 조사 나온 사람입니다. 성민이 정중하게 말했죠. 곧 대문이 열리고 60대 후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김영희였어요. 흰머리가 반쯤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무슨 조사요? 영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입니다. 손녀분이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성민이 웃으며 말했죠. 영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지우 말이군요. 그래요. 핫도그 가게예요.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성민은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장사했는지, 수입은 어떤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영희는 짧게 대답했죠. 그러다 성민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손녀분이 참 성실하다고 상인분들이 칭찬하시던데요. 할머니께서 잘 키우셨나 봅니다. 그 순간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뭐? 그저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면서요? 성민이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손주를 직접 키우시다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성민이 되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성민은 직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그는 조금 더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혹시 지우 양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영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조사 끝났으면 이제 가주세요. 영희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성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을 하나 꺼내 건넸죠. 실례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로 여쭐 게 있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영희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죠. 성민은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대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봤을 때 영희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박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제 생각엔 직접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직접 만나보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비서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김영이라는 분이 로비에서 꼭 뵙자고 하십니다. 박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가 먼저 찾아올 줄은 몰랐죠. 곧바로 응접실로 안내하게. 응접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죠. 박 회장은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김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탐정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말씀하시죠.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박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울고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어렵고 무서워하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설로 보내질까봐 무서웠어요. 혼자 늙어가는 제 인생이 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그냥 데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제 딸처럼 키웠어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영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영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라요. 아직 아무것도. 응접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죠. 박 회장은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김영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핸드백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죠. 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온갖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은 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게 떨렸죠. 내 손녀를 훔쳐간 사람이요. 영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회장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손녀를 살린 사람이기도 하구려.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며느리는 그날 죽었어요. 내 아들은 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요양원에 누워 지낸 지가 20년이요.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살았단 말이요. 영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신문에 났었죠. 대기업 회장 가족의 비극이라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누구의 아이를 데려왔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새 지우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안 돼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그저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산 지 10년 자식도 없이 늙어가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죠. 그날 밤 그 아이를 봤을 때 작고 떨고 있던 그 아이를 그냥 안아버렸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키웠단 말이오.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옷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겁에 질려서 엄마만 외치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물어봤어요. 보호자가 누구냐고, 어떻게 다쳤냐고. 저는 거짓말을 했죠. 제 손녀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리고 회장이 돌아봤어요. 그 거짓말이 점점 커졌어요. 호적에 올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어느새 제 인생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지우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대해줬죠. 제가 아파 누웠을 땐 학교도 빠지고 간호해줬고 대학도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박 회장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풀고 무릎에 올려놓았죠. 나도 알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시장에서 봤을 때 손님들 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서연이가 저렇게 자랐구나 싶었소.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박 회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영희는 유괴범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20년 동안 손녀를 키워준 은인이기도 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은 지우한테 말할 수 없소. 회장이 말했어요. 영희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네. 그 아이는 평생을 당신 손녀로 자라왔단 말이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23년 동안 쌓아온 삶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 갑자기 내 할머니가 가짜고 넌 유괴된 아이였어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 인생이 무너질 게 아니오? 영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오. 회장이 말했죠. 나도 당신도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말할지, 언제 말할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도 손녀를 알아가고 싶소. 할아버지로서 말이요. 당신과 함께 지우 곁에 있고 싶소.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말해야 해요. 회장이 덧붙였죠. 진실을 말이요.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지우는 알 권리가 있어.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네, 알아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이상한 관계가 되었구려. 당신과 나는 적인 동시에 동지가 된 셈이요. 비밀 동맹이군요. 영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소. 회장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를 위한 비밀 동맹 말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묘한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워할 수만도 없었죠. 그들 사이엔 지우라는 아이가 있었고 둘 다 그 아이를 사랑했으니까요. 박 회장은 영희와 함께 조심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우에게 다가갈지, 언제 진실을 밝힐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지우가 상처받지 않게 할지. 복잡한 퍼즐 맞추기가 시작된 거예요. 응접실을 나서는 영희의 뒷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빨리 손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박 회장은 매일 해남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침 8시 반 시장이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파란 천막 앞에 서 있었죠. 처음엔 지우도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 어제도 오셨잖아요. 우리 핫도그가 그렇게 맛있어요?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맛있지. 박 회장이 대답했어요.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네. 우리 손녀도 이런 걸 참 좋아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죠. 손녀분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응.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렸지. 아주 어렸을 때 말이야. 그의 눈빛에 슬픔이 서렸습니다. 지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녀는 핫도그를 정성껏 만들며 말했죠. 그럼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손녀분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그 순간 박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핫도그를 받아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정말 매일 왔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짐없이 나타났죠. 처음엔 핫도그만 사 먹었는데 점점 더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지우 옆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서울이지. 그런데 요즘 이 동네가 좋아서 자주 와. 회장이 대답했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요?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데. 지우가 놀라며 말했죠. 박 회장은 웃었습니다. 시간 많은 노인네가 뭐. 그리고 여기 와서 아가씨 얼굴 보면 하루가 기분 좋아지거든.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에이, 할아버지도.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이 할아버지가 왠지 편하고 정겨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박 회장은 지우의 일상에 대해 하나씩 알아갔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장 준비를 하고 오후 5시까지 장사를 한다는 것.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서 집안일을 지우가 도맡아 한다는 것.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까지요. 아가씨, 공부는 왜 안 했나? 어느 날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철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거든요. 이젠 제가 할머니 모실 차례죠 뭐.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효심이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영애 씨가 잘 키웠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감사함과 아쉬움,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참 효녀로구만. 회장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복이 많으셔. 제가 오히려 복받았죠. 지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말에 박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맞아. 영애 씨가 아니었다면 서연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이었죠.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는데 박 회장만은 우산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날 왜 오셨어요? 지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약속 같은 거지.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온다고 했잖아. 지우는 감동했어요.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그녀는 작은 전기포트로 보리차를 끓였죠. 둘은 비 내리는 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지. 그런데 아프단다. 요양원에 있어. 아, 그러시구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씨한테 오는 게 낙이야. 손녀 같아서 좋거든.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좋아요. 우리 친할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친할아버지. 그래, 난 내 친할아버지야.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한편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이었어요. 그녀는 가끔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멀찌감치서 두 사람을 바라봤죠. 박 회장이 지우에게 말을 거는 모습, 지우가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 볼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할아버지인데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우는 모르고 저렇게 웃고 있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그 할아버지 오셨어. 진짜 신기해. 서울에서 매일 오신대.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영희는 저녁 준비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좋은 분이신가 보구나. 응. 엄청 좋으신 것 같아. 손녀분 잃어버리셨대. 그래서 날 보면 손녀 생각난대. 지우가 말했어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죠. 할머니, 괜찮아? 지우가 다가왔어요. 아, 아니, 괜찮아. 손이 미끄러졌네. 영희는 서둘러 국자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언젠가 지우는 저 사람한테 갈 거야. 진실을 알게 되면 날 떠날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추억이, 일상이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도요. 지우는 알 권리가 있었고 박 회장은 손녀를 되찾을 권리가 있었죠. 영희 자신은 그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시장으로 지우를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평소보다 더 꽉 안아주었죠. 지우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우리 지우가 기특해서.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영희는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영희의 눈물을 말려주었죠. 3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영희는 이상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죠. 지우가 할머니, 괜찮아? 라고 물어도 응. 괜찮아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 병원 가볼까?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빨리 가. 장사 시간 늦겠다. 지우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집을 나섰어요. 문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뒤돌아봤죠. 영희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영희는 지우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죠. 빗속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던 순간,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까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 회장이 매일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진짜 할아버지가 저렇게 애타게 손녀를 그리워하는데 자신은 거짓말로 20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영희는 싱크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으윽!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왼쪽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죠.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이러다 죽는 건가? 영희는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영희를 발견했어요. 영희 씨, 영희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죠. 지우가 연락을 받은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지우 씨,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이에요. 옆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지우는 손님에게 건네던 핫도그를 떨어뜨렸어요. 네, 할머니가요? 빨리 와요. 지우는 가게 문을 급하게 닫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택시 기사님이 응급실이시면 빨리 가야죠라며 속도를 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줄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죠. 지우는 달려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지우를 바라봤죠. 지우야. 네, 할머니. 저예요. 제가 왔어요. 지우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영희가 가늘게 중얼거렸어요. 왜 미안해요? 할머니 잘못 없어요. 그냥 눈 좀 떠요. 제발.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스트레스요? 지우가 의사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무슨 스트레스를. 영희는 지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지우야. 할머니가 할 말이. 지금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말렸어요. 안정이 필요하세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지우를 애타게 바라봤어요. 서연아. 그녀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멍했어요. 네. 뭐라고요? 서연아. 미안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돌려줘야 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누구예요? 영희는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심전도 기계에서 B-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죠. 보호자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할머니. 지우가 소리쳤지만 간호사가 그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죠. 지우는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
서연이가 대체 누구지? 지우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돌려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참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되셨어요. 하지만 며칠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들어가 봐도 돼요? 지우가 물었죠. 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영희는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죠. 지우는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영희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속삭였어요. 서연이가, 누구예요?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가슴속에서 불안함이 밀려왔죠. 23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었죠.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왔던 겁니다. 그는 유리문 너머로 지우가 영희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선뜻 문을 열 수가 없었죠. 저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지우의 인생이, 영희의 인생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도요. 회장은 뒤돌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일단 오늘은 물러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지우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만 돌릴 뿐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피하는 것처럼요. 지우는 그런 할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지우가 병실 복도를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우 씨,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 회장이 서 있었죠.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지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박 회장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할 말이 있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하세. 둘은 병원 1층 상담실로 내려갔어요. 문을 닫자 회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앉게. 그가 말했어요.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박 회장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작하면 모든 게 바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아니 서연아. 그 순간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이름, 할머니가 부르셨던. 그래.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진짜 이름이지. 박서연. 넌 내 손녀야. 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할아버지 손녀라니요? 박 회장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이었어요. 2002년 5월 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주문 제작한 금목걸이와 반지 세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지. 내가 서연이 세 번째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그 목걸이가 거기 걸려 있었죠.
회장은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20년 전 서연이 생일 파티 사진이야. 보게. 목걸이가 똑같지? 사진 속 어린아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에는 지우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은 신문 기사 스크랩을 꺼냈어요. 2002년 5월 15일 교통사고 기록. 세안그룹 회장의 며느리 사망, 손녀 실종이라고 나와 있지. 지우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내 나이, 목걸이, 그리고 김영애 씨가 사고 현장 근처에 살았다는 사실. 모두 일치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영애 씨가 나한테 직접 고백했어. 지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죠.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을 아꼈던 것, 사진이 거의 없었던 것, 그리고 병원에서 서연이라고 불렀던 것까지요. 박 회장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야. 내 샘플은 이미 제출했어. 내 동의만 있으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와.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죠. 만약에 정말 제가 박서연이라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은 뭐예요? 23년 동안 살아온 제 인생이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야. 회장이 다가왔어요. 내가 경험한 모든 건 진짜야. 다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제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요? 아빠는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무너졌어요. 내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날 함께 차에 타고 있었지. 그리고 내 아빠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졌단다. 지금도 요양원에 계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아프시고, 모든 게 너무 벅찼습니다. 어제까지 단순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시간을 줄게. 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하지만 부탁이야. 검사만은 받아주겠니? 확실히 해야 해.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죠. 할머니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 그래서 쓰러진 거야. 회장이 대답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죠. 글씨는 흐트러졌지만 분명하게 이지우라고 썼어요. 자신의 이름이 진짜 자신의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 이름을요. 사흘 뒤 병원 체열실에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우는 팔을 내밀었고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찔렀죠. 빨간 피가 튜브로 흘러들어갔어요. 지우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피가 진실을 말해주겠지. 박 회장도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일주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 검사가 끝나고 둘은 병원 로비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뭘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할아버지.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박서연이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법적으로는 유괴지만 영애 씨는 너를 사랑으로 키웠어.
그 20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 몫이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알아. 회장이 말했죠. 그래서 더 복잡한 거야. 그날부터 일주일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시장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웃는 것조차 힘들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 손녀가 돌아오는 걸까? 김영희는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나가려 하지 않았죠. 지우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창밖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장소에서 전화벨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박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네, 박철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한참을 듣더니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치율 99.99%. 박서영과 박철수는 친손녀와 친할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결과를 받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70대 노인의 모습에 간호사들이 놀랐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죠. 영희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지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그녀도 결과를 받았던 겁니다. 박 회장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우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목이 메었죠. 우리 서연이.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그 순간 20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손녀를, 몰랐던 할아버지를 두 사람은 마침내 찾은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 회장이 지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있던 영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죠. 지우는 회장의 품에서 빠져나와 영희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를 마주할 수 없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아니,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 너한테, 저분들한테. 할머니. 지우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보세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볼 자격이 없어. 난 너를 훔쳐간 사람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사랑했잖아요. 지우의 눈물이 영희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아플 때 간호해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무서울 때 안아주셨잖아요. 영희가 천천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래도 내가 한 짓은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그렇지? 박 회장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영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없는 눈빛이었죠. 내가 봤어요. 지우가, 서연이가 얼마나 밝고 착하게 자랐는지. 그건 당신이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이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박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손녀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요. 그날 밤 빗속에 혼자 남겨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오. 그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요. 하지만 감사하오. 서연이를 살려줘서. 영희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쪽에는 피로 이어진 할아버지가, 다른 한쪽에는 사랑으로 이어진 할머니가 있었죠. 그녀는 두 손을 뻗어 두 사람을 한꺼번에 껴안았어요. 저한테는 두 분 다 진짜 가족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삶을 주셨고 할아버지는 제게 뿌리를 주셨어요. 두 분 다 제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얼싸안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살짝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아주었죠. 그 작은 병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퇴원했고 지우는 두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씩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겠니? 지우는 긴장했어요. 아버지, 저를 알아보실까요? 모르겠구나.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셨으니까.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지우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지우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아버지, 제 아버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준호 씨는 오늘도 정원에 계십니다. 고맙소. 박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정원은 봄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죠. 벤치 하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박 회장이 다가가며 불렀어요. 아빠 왔다.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아버지. 하지만 그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단다. 회장이 지우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지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예요. 서연이에요. 아버지 딸. 준호는 계속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서연? 네, 아버지. 지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저예요. 돌아왔어요. 준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닿았죠.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는 지우의 눈을, 코를, 입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이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내가 수진이랑 같이 골라준. 갑자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연아, 우리 딸이구나. 아버지. 지우가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준호도 떨리는 팔로 딸을 꼭 안았죠.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준호가 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3살 아기를 안듯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더라. 너를.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박 회장은 멀찌감치 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2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이, 부서졌던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하얀 꽃잎들이 세 사람 주위를 감싸며 춤을 췄죠.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환영하는 것처럼요. 요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준호 씨가 웃으시네. 처음 보는 것 같아. 기적이야.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날 저녁 준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아 말을 걸 때마다 대답했고 가끔 웃기까지 했어요. 의사들은 놀라워했죠. 믿을 수 없어요. 20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분이.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야.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지. 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해남전통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파란 천막 아래 핫도그 가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간판이 바뀌었어요. 지우 핫도그라는 낡은 글씨 대신 새로 쓴 서연 핫도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가게 앞에는 벌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서연아, 오늘도 치즈 듬뿍. 단골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주문했죠.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의 대답도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박 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손녀, 장사 잘 되나? 회장이 가게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고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 회장은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차례야. 내가 반죽 좀 만들어 볼게. 할아버지, 또요? 서연이 웃었죠.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그래도 재밌잖아. 회장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세안그룹 회장이 핫도그 반죽 만드는 거 보면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죠. 저 노인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요. 하지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우연히 발견해서 기사를 냈고 그 뒤로 회장님이 직접 만드는 핫도그로 소문이 났습니다. 덕분에 손님은 더 늘었죠. 회장이 반죽을 만들기 시작하자 옆 의자에 앉아있던 또 다른 노인이 일어났어요. 김영희였습니다. 제가 소시지 손질할게요. 영희 씨, 허리 괜찮으신가요? 박 회장이 물었죠. 덕분에 좋아졌어요. 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두 노인은 서연을 사이에 두고 함께 일했어요. 회장은 반죽을 만들고 영희는 재료를 준비하고 서연은 손님들을 대했죠. 꼭 한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가족이었죠. 할머니, 물 좀 드셔요. 서연이 보리차를 따라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우리 서연이. 영희가 받아들며 말했어요. 이제는 서연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입에 붙지 않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그나저나 준호는 오늘 안 와? 회장이 물었습니다. 오후에 온대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재활 치료받고 온다고 하셨어요. 박준호는 1년 동안 눈부시게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요양원에서 나오지도 못했지만 점점 외출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일주일에 사흘은 시장에 나와 딸을 도왔죠.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피곤해하고 가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오후 2시쯤 준호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남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왔다. 아빠. 서연이 달려가 준호를 안았어요. 오늘 치료 어떠셨어요? 좋았어.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준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네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뒤편 작은 공간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이 만든 핫도그와 떡볶이가 테이블에 놓였죠. 자, 다 같이 먹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식사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준호가 요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했고 회장은 회사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들려줬죠. 영희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참, 다음 주에 엄마 산소 가보지 않을래? 준호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죠. 1년 동안 서연은 여러 번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울기만 했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였지만 왠지 그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잘 계세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네 사람은 각자 역할을 맡아 움직였어요. 준호는 설거지를, 회장은 계산을, 영희는 재료 준비를, 서연은 조리를 담당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팀처럼 척척 움직였어요. 저녁 무렵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서연 핫도그예요? 네, 맞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신문에서 봤어요. 회장님이 손녀 찾아서 함께 장사하신다면서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보물이죠. 감동적이에요.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이 핫도그를 건네며 말했어요. 가족은 참 소중하죠. 꼭 함께하세요. 부부가 가고 난 뒤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 서연아, 회장님, 그리고 준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저지른 일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할머니. 서연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할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셨고요. 그래요, 영희 씨. 박 회장도 말했죠.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우리는 함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제 딸을, 우리 서연이를 지켜주셔서. 영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은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우리처럼요. 박 회장이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맞아. 우리 같은 가족 말이지. 영희도 서연의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 준호는 뒤에서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있었죠. 준호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보이니? 우리 딸 찾았어. 그리고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시장의 불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 핫도그 가게 근처만은 여전히 밝았어요. 네 사람의 웃음소리와 함께요. 20년을 기다린 기적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매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핫도그 가게의 기적. 그건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피보다 깊은 사랑을, 용서와 화해를,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